제가 이 강의를 의뢰를 받고 어떤 강의를 어떤 쪽으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줄을 쳤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9개 혁신도시에 건축물의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을 때 색채를 좀 정하겠다, 뭐 이런 방침을 정했나 봐요.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은 해당 지역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도시 특성에 맞는 최적의 도시 이미지를 표현한 한계안을 확정을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다음 보면 건강, 생명, 관광도시, 강원, 원주 혁신도시 경우 생동감을 고려해서 녹색을 주색으로 하고, 물과 교통의 도시인 경북 김천 혁신도시는 명도를 높이고 채널을 낮춰서 전체적으로 밝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구현을 하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향토색인 회색과 검정 계열로 자연미를 강조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바로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미국 공공미술과 연결시켜서 좋은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한국의 국가 주도의 또는 지자체 주도의 어떤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이 있죠. 새로운 건물 짓고 산업단지를 짓고 무슨 도시 누구도 최근 명칭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곳을 지을 때 과거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종류의 실천 방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색채 디자인을 익히겠다, 이런 것인데요. 이게 아마도 지난 한 5년간 지난 정권에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서울에 시작됐을 거예요. 디자인 도시. 뭔가 이제 도시가 밋밋하고 칙칙한 시멘트 덩어리만 있는 건 도시가 아니라 뭔가 좀 컬러가 있고 다채롭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대에 타 지역의 타 국가의 도시들과 경쟁력이 있는 뭔가 특별한 차별성이 있는 이런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드디어 정말 저의 오랜 꿈이었으면 드디어 이제 정치가들의 머릿속으로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마도 지자체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심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미국의 공공미술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백년 되지도 않았고요. 왼쪽 상단에 보실 것처럼 원주민들, 미국 인디언들이죠. 놀던 아주 야생의 공간에 유럽인들이 이주를 와서 오른쪽 하단에 보실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죠. 대규모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을 접목을 시켜서 미국에 있는 가장 최고의 도시라고 하죠. 사실 워싱턴 DC가 아닙니다. 워싱턴 DC에도 중요한 공공미술이 있는데, 사실 뉴욕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보면 처음부터 일찌감치 도시 디자인, 미술이라는 개념을 삽입시켜서 오늘날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은 피노 방에서 이미지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막혔네. 지금 3번 눌렀는데 앞으로 3개 가버릴까 걱정되네요. 멈췄어요. 컴퓨터를 새로 하나.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뜨면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미국의 공공미술에 대한 핵심을 몇 가지 아이디어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미리 나눠드린 책을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정부와 민간이라는 이제 주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주로 정부 주도의 공공미술이 있었다 그러면, 후반부로 들어올수록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정부의 권한도 상당히 막강합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체들이 다국적 기업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죠. 그래서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의미에서 미술을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두 차원 사이에서 사실 몇 가지 변종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주체를 두고 발전이 됐고요. 두 번째는 한쪽에서는 미술이라는 것이 인간이 사는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장식성, 이 하나의 핵심 아이디어가 됐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장식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합쳐서 인간이 결국 창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창의성을 확보하는 영역인 미술이 적극적으로 인간의 환경에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장식성과 창의성의 두 가지 대리 구도가 만들어지고요. 통달아서 이제 공공미술을 이제 디자인으로 볼 것이냐, 도시 디자인으로 볼 것이냐,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아니면 예술가의 상상력,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로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두 가지 대립관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보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이 중간 사이에 오버랩되는 경향들이 이제 꽤 있죠. 그러니까 공공미술은 따지고 보면 미술이란 말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조경,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단어죠. 지속가능한 도시,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 이러한 개념과 함께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혹은 어떠한 종류의 예술을 그 지역이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다 아시겠지만 인간이 지난 한 100여 년간 살아온 방식을 쭉 돌이켜보면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대한 그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요. 그 발전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또 공공미술에 삽입이 되면서 유교 공공미술이 획일적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됐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갈까요? 선생님이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기술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City Beautiful Movement예요. 말씀드린 대로 도시를 아름답게 뭔가 이제 살만한 도시를 만들어보자 라는 이제 운동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모든 공공미술에는 그 시대의 어떤 사명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1890년대부터 1920년대 그 사이는요, 미국에 있는 산업도시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인구가 팽창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던 시대입니다. 상상을 하시면은 아마도 오늘날 미국의 토대를 닦은 시기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도도 깔려있지만 철도 위에 차가 달리셔서 고속도로를 빼고, 그 다음에 도시의 그 넓은 도로 6차선을 빼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시설들을 짓는데 그냥 밋밋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뭔가 도시의 자부심, 자긍심을 높일 만한 건물들을 짓는 이런 것들이 이제 City Beautiful, 아름다운 도시 운동입니다. 이게 그때 나오는데, 보신 것처럼 시카고, 클리블랜드, 뉴욕, 저런 아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번졌고요. 이 운동의 가장 핵심은 계획을 잘 해서 미리미리 이 도시가 미래 세대의 살만한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가장 큰 그 핵심입니다. 뉴욕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운동을 추진하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일종의 아트 커미션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요, 그 안에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을 두고 그 위원회에서 예술가들을 선정하는지 혹은 도시계획을 추인하는지 이런 식의 활동을 했는데요. 주로 이민자 주거시설 정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안산이라던가 이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면 주거 환경이 이제 여러 환경과 같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거시설 정비를 하고요. 도로 정비, 도로 외관 정비, 가로수 심기, 조경계획, 공원 설립, 그런 공원에다가 공공주거지라던가 혹은 그 도시의 위인을 기리는 기념비를 설립을 해서 도시를 점점 아름답게 만드는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최초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보신 것처럼 이제 뉴욕에 있는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런 건물은 사실 전혀 뉴욕스러운 건물이 아닙니다.
그 왼쪽 상단 뉴욕 공공도서관은 전형적인 유럽의 건축 양식을 따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유럽의 런던이나 파리와 같은 당시부터 선진국이죠. 선진국의 도시의 외교양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래도 프라이드를 가져오셨는데요. 이런 건물이라던가 도서관 바로 옆에 공원을 만든다거나 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왕국박람회를 열면서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구현한 다음에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걸 제시한다고 이런 종류의 쓰리 뷰티풀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미국이 1929년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경제가 갑자기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차원의 새로운 경제 부흥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 시대에 나온 공공미술 정책이 바로 Federal Art Project, WPA라고 부르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경기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됐고요. 그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가들을 소집을 해서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술가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도시에 있는 예술가를 골라서 공공장소, 도서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뭔가 영감이 되는 그런 어떤 환경 정비 차원의 공공미술 그 프로젝트가 아주 대거 진행이 되죠. 근데 하지만 이것도 역시 경기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고 나서 43년이면은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막강한 돈을 벌어들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죠. 특이한 것은 학교, 병원, 소관 같은 곳에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작업들이었기 때문에 역시 그 사람들에게 이해될 만한 예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사실 미국에 추상 미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아주 극소수의 예술가들에 의해서만 옹호가 되었었고요. 일반 사람들은 추상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미술이 다 구상 미술입니다. 산업전선에서 남녀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거나 기기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일꾼들이 그냥 아주 지치적으로 일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주를 이루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고 나면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는 경제적으로 아주 폭삭 그냥 정말 주저앉지만 그 이웃 나라는 돈을 번다는 게 역사의 이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일본이 정말 아주 돈을 많이 번 적이 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지리로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미군이 투입됐습니다만 그런 희생자와 함께 역시 돌아온 경제적인 혜택이었습니다. 그러한 경제 회복의 시기를 거치면서 1960년대가 되면 미국이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흔히 요즘 유행하고 가끔씩 대기업의 중소기업 진출이 걱정으로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슈퍼마켓이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때부터 미국의 웬만한 도시에 파고 들어가면서 대형 쇼핑 시설에서 사람들이 카트를 밀고 엄청 많이 쌓여있는 물건들 중에서 하나씩 툭툭 골라내는 이런 식의 소비 시스템이 바로 60년대에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도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한 게 두 번째 운동입니다. Urban Regeneration. 다시 말해서 좀 옛날 냄새가 난다거나 좀 낡거나 이런 것들을 재생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이제 이때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주로 이 당시에 나온 좋은 작품들은 공공미술 작품들을 보시는 것처럼 대형 건물 앞에 혹은 공원 앞에 보시는 것은 눈에 띌 만한 큰 규모의 어떤 조각 작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 작품들은 지자체에서 후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 시에서 혹은 그 도시의 기업인들이 돈을 모아서 후원을 하기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좀 유명한 작가의 작품,
잘 모르는 작가가 아니라 이미 뭐 신문에 한 번씩 들어봄직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큰 규모로 이제 유치를 하는 게 가장 큰 유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 그 어반 리제너레이션의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요. 60년대의 그 인권운동, 반제도 운동이 그 개입이 되면서 사실 이 당시에 도시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모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뭐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취지는 좋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남겨 있거든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밀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 어반 리제너레이션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티 뷰티풀 무브먼트라는 그 아름다운 도시라는 과거의 경험상 사람들이 깔끔하게 된 뭐 대리석 바닥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흰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공간에서는 낙서를 잘하지 않더라라는 이제 이런 경험이 쌓였습니다. 좀 지저분하고 벽에 뭐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이런 상태에서 일부러 사람들이 더 낙서를 하는 이런 경향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도시의 어떤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도시를 재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운동이 60년대에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그 도시 곳곳에 공공미술 작업을 설치하는 일종의 에이전시, 비영리 단체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시 주도 아니면 이제 그 선의의 어떤 그 의도를 가진 기업인들이 공공미술을 후원했다 그런다면 70년대 들어서면서는 이런 이미 만들어진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을 실천하는 비영리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체들은 기금을 예를 들어 뭐 시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유명인의 예를 들어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죠. 유명인의 이름을 딴 재단에서 기금을 받아서 그 기금으로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술 작가나 작품을 골라서 후원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특별하게 자기들의 공간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냥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미술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공립, 시립 이런 자체가 전혀 아니고 완전히 독자적인 그 자체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77년에 뉴욕의 그 도리스 프리드만이라는 이분이 그 처음 만들었는데 이분이 일찌감치 뉴욕시에서 공공미술을 담당하던 공무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해서 이 단체를 만든 거죠. 뉴욕 전역에 조각 설치 뭐 여러 가지 공공미술 작업을 선정하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뉴 퍼블릭 아트 펀드에서 만들어내는 공공미술 작업들은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60년대의 그런 작업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의 어떤 미관을 아름답게 한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 지역의 그 장소의 어떤 그 분위기를 뭐 고조시킨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프란츠 웨스트가 상당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분이 만든 서치를 보고 계시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하드 메롬이라는 작가의 크루스를 말하던 추상적인 구조물을 보고 있는데 이런 작품을 여기서 이제 공모를 만든다기보다는 주로 이 퍼블릭 아트 펀드에서 내에 있는 어떤 위원들이 모여서 작가를 선정을 하는 그러니까 평소에 큐레이터들이 하는 것처럼 작가들의 활동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신들이 작업을 좀 설치하기 좋을 것 같다는 장소를 선정한 다음에 지자체 뉴욕시와 그 의견 조절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게 하는 거죠. 매우 어떤 독립성이 부여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저 발전해요. 그래서 이 퍼블릭 아트 펀드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업적 중에 하나라면 예술과 도시의 적절한 조화를 꾀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77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87, 97, 2007 그래서 30년이 넘었으면 사실은 어떤 한 미션을 가진 어떤 목적을 가진 목적단체라면 이미 소기의 업적을 다 이루고 이제 자체 해산해도 괜찮은 정도의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뉴욕에서 이 단체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뉴욕시와 뉴욕 시민들의 반응이 이제 좋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와 달리 크리에이티브 타임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공공미술 단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단체에서 지향하는 예술이 아주 그 미술이라는
공공미술이라는 좁은 협의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요. 인간의 창의적,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는데, 창의력과 상상력에 더 가까운, 다시 말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돋아줄 수 있는 예술작품을 후원하는 매우 독특한 단체입니다. 특이한 것은 퍼블릭 아트 펀드보다 이 크리에이티브 타임이 훨씬 더 일찍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단체가 설립된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장소 구체적인 미술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1960년대 미국의 특히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네오 아방가르드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지난 100여 년간 미술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60년대에 거의 벌어지는데, 그것도 뉴욕을 오고 가는 일군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 1. 회화나 조각 일변도의 미술 개념에서 벗어난다. 2. 디자인과 건축, 무용, 연극 이런 것과의 어떤 구분되는 그 거리를 타파시키고 예술이라는 명목 하에서 모든 것들을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예술이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어떤 좀 확장된 개념의 예술이 60년대에 일부 작가를 중심으로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예술들은 기존의 미술관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뭐냐? 기존의 미술관은 사실 우리가 안다는 이 공간처럼 벽이 하얗고 딱 갇혀있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대부분인데요. 그런 갇혀있는 미술관이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작품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마을, 열린 공간으로 가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작가의 창의력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형식으로든지 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이 단체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타임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종류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후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러니까는 퍼블릭 아트 펀드가 뉴욕시의 어떤 도시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그래서 뉴욕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작업에 몰두했다 그런다면, 크리에이티브 타임은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영감, 예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전선을, 우리가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맨 앞에 있는 일종의 선구자들과 같은 그런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이 만난 것이 크리에이티브 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놀랍게도 당시에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퍼블릭 아트 펀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재단과 시의 기금을 받아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어떤 작품을 후원하는지 제가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데이빗 버런이라는 작가의 작품은요, 뉴욕에 있는 버려진 공간 혹은 빈 공간을 찾아서 그 안에 그 작가가 그 공간을 보고 그 공간에 걸맞는 자신의 작업을 하는 이유는 올간 같은 게 있고요. 거기에 손을 나타내서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거 관객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작품이 설치되는 동안 관객이 한 100명 나타날 수도 있고 1000명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관객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 작품의 어떤 창의력을 가장 높이 생각하는 그런 목적이 작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최근의 작업이면서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인데요. Key to the City, 도시로 가는 열쇠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인데, 이 타임스퀘어에 가면 조그마한 가판대 같은 게 있고요. 그 가판대에서 열쇠를 받아서 어디론가 갈 수 있는데, 그 어디가 어딘가 하면 이 작가가 사전에 접촉을 해서 확보한 뉴욕시의 여러 공간들입니다. 예를 들어 미술관 창고라던가 혹은 무슨 도살장에 들어가는 현관문 열쇠라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의 공간의 열쇠를 확보한 다음에 그 열쇠를 관객들이 원한다면 픽업을 해서 찾아가서 그 공간을 이제 열어보는, 가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그 공간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죠. 주소만 들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도시의 여러 공간을 이제 확인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겠죠. 가서 특별하게 아름다운 작품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있는 공간을 열어서 확인하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작업들이 크리에이티브 타임에서 후원하는 작품들입니다.
뭐 약간의 뭐 어떤 경우는 언론의 그 특이함으로 인해서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예술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목도 그냥 창의적인 시간이라는 이제 이런 명칭으로 이용되고 있는 단체. 그리고 나서 이 크리에이티브 타임이 사실 좋은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러한 뭔가 실험적인 예술, 다시 말해서 회화와 조각, 뭔가 알록달록하고 막 예쁘고 장식적인 이러한 공공미술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어떤 그 움직임이 여러 도시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시카고, 최근에는 마이애미, 이제 이런 곳들이 그런 새로운 공공미술의 좋은 어떤 그 토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한 예술을, 공공미술을 이제는 새롭게 명칭을 이제 지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뉴 장르 퍼블릭 아트입니다. 그냥 뭐 새로운 분야의 공공미술이라고 그냥 누가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냥 명칭이 돼버렸습니다. 이 뉴 장르 퍼블릭 아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카고에서 열렸던 하나의 전시를 통해서 매우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대규모로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공공미술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회자되는 전시입니다. 1993년 시카고에서 열렸는데요. 이 전시의 그 궁극적인 방향은 뭐냐면 공동체의 삶에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예술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건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사회 참여적이죠. 그러니까 예술과 사회의 그 거리가 좀 우리가 옷을 차려입고 미술관을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창문을 열었는데 그 창문 밖에 있는 것과 나의 그 관계가 다 예술이 되는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와 예술가의 협업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고 그러면서 예술가와 사회, 그 다음에 사회의 구성원과 구성원 관계의 어떤 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전시에 참여했던 하하라는 그룹의 작가와 플러드라는 이 동네의 일종의 이제 지역 예술가 공동체가 공동을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동네 빈 어떤 가게를 하나 찾아가지고요. 그 가게 안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수경 재배를 하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수경 재배 하시면 알겠지만 그 물 안에 그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제공을 해서 야채를 기른 다음에 그 야채를 재배를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야채를 기르고 그 다음에 그걸 배분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그 지역의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막 디온이라는 작가가 진행한 건데요. 이 시카고 지역도 빈부에 따라서 동네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강남, 강북이라는 이런 개념이 좀 존재하죠. 동과 서로도 나누고 뭐 이러는데요. 시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촌과 빈촌이 이제 나뉘는데 그 지역의 각각의 지역에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그룹을 만든 다음에 작가가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 시카고에 버려진 어떤 그 건물과 건물 주위의 환경들을 정비하고 그리고 그걸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그 찾아낸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로 토론하는 이런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학생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역사,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수잔 레이스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데 이 전시의 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전역에 그 수십 개의 그 돌을 뿌렸는데 그 돌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조그마한 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이 라벨에는 이 시카고의 역사, 문화에 기여를 한 여성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 여성들이 한 일이 뭔가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걸 도시 곳곳에 설치한 그러한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역사에서 잊혀져가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그러한 작업이죠. 이 작업은요, 다니엘 마티네슨 작가가 이제
지역의 어떤 분리된 그런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쪽 동네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동네는 흑인들이 많이 사는데 놀랍게도 사실 미국에 보면은 당시로서는 요즘은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소수자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타파하고자 두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같이 축제처럼 퍼레이드를 벌이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인디고 망글란 오갈레라는 작가가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어느 동네든지 간에 약간 좀 껄렁껄렁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 참 어려운 작업인데 잘 무술로 설득을 해서 이 작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소년들에게 비디오 카메라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그 동네의 역사 혹은 그 동네에 오래 산 분들을 직접 인터뷰한 영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나중에 편집을 해서 비디오 영상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동네에 다시 빈 공간에 영상으로 설치한 작업입니다. 이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동네의 불량 소년들이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끔 하는 이런 이 모델은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돼서 많이 이제 실천이 됐죠. 이러한 공공미술을 우리 이제 커뮤니티 아트 혹은 커뮤니티 베이스드 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날은 그 개념이 많은 곳에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커뮤니티 아트라는 개념이 중요한 공공미술의 한 장르로 이미 수입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가장 이상적인 공공미술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사회와 예술의 어떤 만남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이죠.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ity Beautiful 혹은 Urban Regeneration, 도심 재생 또는 아름다운 도시라는 이 개념의 공공미술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가시적인 업적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적합한 것인데 아마도 그건 인간 사회가 경쟁 시스템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시카고가 공공미술의 아주 중요한 어떤 메카 중에 하나인데요.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라고 있습니다. 나무가 많거나 그러지도 않은 곳인데 잔디밭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 보신 것처럼 공공미술 작업들이 지금도 대거 시즌별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한동안 언론을 탔던 작품입니다. 미디아트를 설치하고 그 미디아트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분수가 뿜어나오는 이렇게 사람의 입에서 마치 뿜어나는 것 같은 이런 장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해서 역시 시카고에서 이제 아주 뜻깊게 생각했던 작품이죠. 이게 이제 밀레니엄 파크의 모습입니다. 이런 곳에 특이한 건물들, 도시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구조물들을 물론 이제 유명한 작가들이 만든 거죠. 입시를 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도시의 위상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이런 문화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문화가 수입이 돼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계셨을 때 서울에 지금 여러 간판을 바꾼다거나 한강에 무슨 둥둥섬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 죄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사실 이러한 개념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과거 실천됐던 그런 City Beautiful, Urban Regeneration의 개념이 한국에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